당신이 평생 가장 믿어온 사람이 노년에 당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5해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꿈과 노년의 현실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에는 놀랍도록 자주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함께 자랐고 한 식탁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자란 사람. 우리는 그 인연을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함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눈을 감습니다. 형제가 건네는 무심한 말 한마디를 넘기고 명절마다 쌓이는 작은 서운함을 삭히고 부모님 돌봄 앞에서 혼자 더 많은 짐을 져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당신에게 그 눈을 뜨게 해드리려 합니다. 잔인하게가 아니라 자애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형제자매와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지 각자가 너무 바빠서 너무 멀리 살아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 거리가 균열을 가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바쁨이, 그 거리가, 그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이 긴 생애 동안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쟁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을 먼저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외면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크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형제에게 털어놓은 비밀이 다른 형제에게 전해진 날,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처음으로 형제와 목소리를 높인 날,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쁨보다 허탈함이 더 크게 밀려온 날, 그 감정을 당신은 아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가족인데 어쩌겠어 라는 말과 함께 저는 그 감정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가져서는 안 될 만큼의 기대를 품었을 때 생겨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형제자매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당신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더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5가지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들어주십시오. 세상에서 당신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함께 자란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린 시절 밥상 앞에서
울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 혼나서 방구석에 웅크리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저녁을 엄마에게 편애받지 못했다고 느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던 그 밤을 형제자매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타인에게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그 기억들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깊이 상처받는 것은 모르는 사람의 칼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의 말 한마디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68의 나이에 제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과 함께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뭘 해도 끝을 못 맺었잖아. 그 말은 단 1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진심으로 상처를 주려 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을 꺼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의 상처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컴플렉스가 그 13글자 안에 한꺼번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한 사람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가진 힘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역사를 쥐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오랜 친구도, 심지어 자녀도 당신의 어린 시절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편애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보았고 누가 더 많이 칭찬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누가 더 가난하게 출발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의도 없이 혹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그 기억이 말이 되어 나올 때 그것은 다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곳을 찌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형제자매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역시 모르는 사이에 형제자매의 어떤 상처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90을 넘기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그토록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면서 가장 오래 알아온 사람 앞에서는 그 조심성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익숙함이 경계를 지웁니다. 그리고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말은 필터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고통을, 재정 상황을, 자녀와의 갈등을 형제 자매라고 해서 모두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언젠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지만 가장 나를 추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품은 채로 우리는 형제 자매와 살아갑니다. 그것이 혈육이라는 인연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에게 고마워,
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씩 빠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연함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작은 친절에도 고개를 숙이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고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형제 앞에서는 그 조심성이 사라집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뭘, 그 익숙함이 예의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예의가 사라진 자리에서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아갑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선배 교수님을 오래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평생 학문을 사랑한 분이었고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명절이면 만나고 만나면 다투고 다투고 나면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째서 형제들과는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때로 용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당연해지면 상처도 당연해집니다. 그렇게 형제자매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서운함들이 켜켜이 쌓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 벽 안에 습기가 스며들듯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균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가장 크게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지막 앞에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 병석에 눕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하는가? 누가 간병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가? 부모님이 남긴 작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평생 감추어 두었던 이기심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50대에 알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3남매였는데 어머니가 90이 넘어 요양이 필요해지자 모든 짐이 막내딸에게로 쏠렸습니다. 위에 두 형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막내딸은 처음에는 가족이니까라며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고 몸이 지쳐가면서 그 감당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3남매는 다시는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부모님의 마지막이 그들 사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슬픔보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서로에게 고마워와 미안해를 너무 오래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자매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감정이 아닌 현실로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냉정해 보여도 그 대화가 나중에 원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형제자매에게 작은 고마워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말이 쌓이면 나중에 어려운 순간이 와도 관계가 버팁니다. 그 말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인연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대부분 형제자매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실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며 자란 형제가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다음에는 연락의 간격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소식을 다른 형제를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저는 압니다. 바쁨이 이유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결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동시에 형제자매 관계 안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들여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수, 제수, 매형, 매부, 그들은 당신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그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 가족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현재이고 그 현재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먼저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이 수십 년 쌓아온 형제의 우애를 단 한마디로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가까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졸업 후에도 많은 이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남매 중 둘째였고 형과는 평생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을 한 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명절 때 형수가 불편해한다며 모임 장소가 바뀌었고 부모님 생신 자리에 형 가족이 늦게 오거나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제자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형수도 자기 집안이 있으니까, 형도 이제 자기 가정이 먼저니까. 그러나 어느 해 추석 형이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끼리 쉬려고.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형이 한 말이었지만 그 뒤에 누구의 목소리가 있는지를 그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을 탓하지 마십시오. 형수를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집을 먼저 지킵니다. 형은 두 개의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을 것이고 그 균형이 당신에게는 멀어짐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때로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형제 사이에 오래된 균열을 건드립니다. 어린 시절 누가 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누가 집안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렸는가? 그 오래된 감정들이 배우자의 입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형제는 자신도 모르게 그 편에 서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결혼 이후 반드시 변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변화 이후에도 형제와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양쪽 모두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배우자의 험담을 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형제의 약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조심성이, 그 침묵이 두 관계를 모두 살아있게 했습니다. 형제자매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 관계에 배우자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형제와의 갈등을 배우자에게 모두 털어놓는 순간 배우자는 당신 편이 되고 그 순간부터 형제는 배우자의 적이 됩니다. 그 구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도 지키려는 노력 없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첫 번째는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집니다. 그 무게는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웃으며 나타나는 이른의 형이 사실은 밤마다 무릎 통증으로 잠을 설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마다 넉넉하게 용돈을 건네는 언니가 사실은 자식의 빚 때문에 통장 잔고를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동생이 사실은 배우자를 잃은 후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외로움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95을 넘기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살아남은 친구들과 지인들의 얼굴에서 공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피로였습니다. 삶에 지친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노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조용하고 깊은 피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짐을 받아줄 여유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기대는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릅니다. 당신이 예순이 넘어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형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면 그것이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병원 예약 시간을 걱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으며 그저 오늘 하루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외로움은 각자가 안고 삽니다. 저는 젊은 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결국에는 함께 자란 형제 자매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작은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집, 자신의 하루, 그 작은 세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버겁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저는 이 말을 노년에 다시 읽으며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노년의 방황은 밖을 향하지 않습니다. 안을 향합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 자신의 건강, 자신의 기억,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노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온전히 들어줄 여유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형제 자매가 당신의 전화에 짧게 답하고 당신의 생일을 잊고 당신이 아플 때 달려오지 못할 때 그것을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도 지금 자신만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자신의 무릎 통증과 자신의 외로운 밤과 자신의 줄어드는 통장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쟁터에서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5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혼자 노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형제자매가 처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누군가의 짐까지 함께 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제자매에게 당신의 노년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대를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지키십시오. 당신의 경제는 당신이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이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만나는 형제 자매는 의무로 만나는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노년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자녀도 배우자도 그 사실을 슬픔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이는 날,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저는 젊은 날 고슴도치 2마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2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물러섭니다. 그러나 너무 멀어지면 이번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수없이 가까워지고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딱 그 거리를 찾아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비유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비유가 세상 어떤 관계보다 형제 자매 사이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2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은 후 너무 멀리 물러서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재정을 공유하고 자녀 문제를 털어놓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부모님 돌봄의 무게를 어느 한쪽에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은 반드시
어느 순간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물러서면 연락이 끊기고 명절이 부담이 되고 부모님의 마지막 앞에서 낯선 사람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리는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후회라는 추위를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그 딱 맞는 거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것을 따뜻한 거리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거리란 이런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생일을 기억하고 짧은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명절에 만나되 너무 오래 함께 있지 않는 것, 서로의 재정 상황을 묻지 않는 것, 자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90이 넘어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다. 돈은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눕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돈 앞에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번 보았습니다. 둘째, 형제자매에게 자녀 문제를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자녀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고 비교는 반드시 우열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형제 자매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짧은 안부를 건넨다. 관계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킵니다. 이 규칙들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형제자매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곁에 두는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원망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없는 자리에는 비로소 진짜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형제와의 기억을 떠올릴 때 거창한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형과 나란히 걸으며 나누었던 짧은 대화, 오랜만에 통화하다가 둘 다 웃음이 터져버린 순간, 아무 말 없이 같은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던 그 고요함, 그런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그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관계를 욕심 없이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자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무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짧은 안부를 건네십시오. 생일을 기억하되 선물보다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십시오.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주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고슴도치는 결국 완벽한 온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위 속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우애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5해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동료를 잃었고, 세월 속에서 친구를 잃었으며,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형제 자매도 그러했습니다. 함께 자란 형은 80이 넘어 세상을 떠났고 누이는 그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고 그들이 남긴 빈자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임이 반드시 슬픔은 아닙니다. 저는 젊은 날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가, 친구가, 가족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90이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스스로 서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쓰러진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 사람의 곁에 있어 주는 것은 누구라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당신이 찾아야 할 균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마지막 앞에서 생겨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배우자로 인해 멀어진 거리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감정들이 모두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이 당신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상처를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가두지 않습니다. 원망은 당신을 가둡니다. 저는 형제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우리는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오래 살았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꽤 오래 살았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사이에 수십 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싶다면 먼저 그 관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해받고 싶은 마음,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힘들 때 달려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실망이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형제 자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들이 건네는 작은 안부 하나가 선물이 됩니다. 그들이 생일을 기억해 줄 때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줄 때 그 침묵이 위로가 됩니다. 관계의 아름다움은 기대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기대가 작을수록 감사는 커집니다. 저는 이 긴 생애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그 사랑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기대를 채워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도, 그들이 당신과 멀어졌을 때도, 그들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안부 하나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을 바꿉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피어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한 눈으로 가끔 안부를 묻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형제자매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인연입니다. 너무 꽉 쥐지 마십시오. 그러나 놓아버리지도 마십시오. 그 손길이 노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